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귀한 주말을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서 우리 고도원 선생은 이제 이 말꾼이거든요. 그 이미자 다음에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네요. 그래도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여 동안 이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잘 아시죠? 예, 세균이라고 그러죠. 세균. 예, 이 한자 아시는 분들은 세상 세자 고를 균자예요. 세상을 이렇게 고르는 것. 근데 제가 정신데 정가죠. 정가인데 나라 정자가 아니고 고물의 정이에요. 곰배로 세상을 쫙 이렇게 펴는 것. 저희 할아버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정치를 하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하여튼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고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18년 동안 기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업인인지 정치인인지 좀 헷갈렸는데 이제는 뭐 기업에 있던 것보다 정치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제가 기업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 3선 때까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제통 하면 정세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원내대표하고 뭐 당대표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제가 경제통인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대표로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죠. 이 정치인들이 성장하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어요. 정책으로 성장하는 코스하고 정치로 성장하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책으로 성장한 코스입니다. 옛날에 저하고 같이 출발했던 천신정이라고 있어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은 이제 정치 쪽으로 그 코스로 가신 분들인데 정책통이 조금 늦지만 그게 오히려 좀 오래 가지 않나. 사실은 이제 삼김씨가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보면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김대중 총재님이 압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총재님은 물론 정치에서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정치인 중에서는 정책 쪽에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정세균의 얘기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하면 저에게는 이분은 민주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얘기할 때 김대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항상 언제 내가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일을 하지? 그런 꿈을 꾸어왔었죠. 사실은 제가 기업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30대가 되면 벽보를 붙여야 되겠다. 벽보를 붙이는 뜻을 아시죠? 예. 그래서 벽보를 30대에 붙일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년 늦어져서 40대에 제가 벽보를 붙였죠. 그래서 벽보를 붙여서 국회에 가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젊은 때의 꿈이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호남의 지도자였지만 그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또 분파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서
정치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제 국민의 창당에 참여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민주당에 참여를 했는데 김대중 총재의 특보로 이렇게 경제 쪽의 특보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특별한 것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연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청이 민주연합 청년동지회의 약칭이 연청이에요. 연청.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당 조직이고 청년들이 우리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자. 우리 청년의 힘으로. 그래서 정당 조직과는 별도로 그 연청 회원들은 당원도 있고 당원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민주연합 청년동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초대 회장이 문희상 의장이에요. 그리고 저도 연청에 참여하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연청 회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연청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지금도 연청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데 연청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부심인데 특히 역대 연청 회장들이 있어요. 뭐 문희상, 남궁진, 김옥두 뭐 등등 제 뒤에는 이제 김영환, 윤철상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연청 회장이 저 정세균이에요. 예. 물론 제 앞에 회장들이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운도 실력이거든요. 제가 연청회장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이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이 제가 연청회장에 취임할 때 김대중 총재님이 축사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총재님께서 저를 되게 칭찬하셨어요.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한보 사태가 있을 때 정치인들 중에서 한보에서 제공하는 돈다발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연청회장에 제가 취임을 하는데 우리 총재님께서 너무 극찬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국회의장까지 할 수 있었죠. 특히 원래 저는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이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4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19대 때 종로구에 제가 도전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 뭐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4번씩이나 여기서 시켜줬는데 거기서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내 후배들은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이며 또 주민들도 굉장히 지루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16년을 했단 말이죠. 제가 거기서.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종로구에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제일 산골에서 1번지, 정치 1번지로 도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종로구 출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재님,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고 또 우리 김대중 총재가 없으면 민주당이 없지요. 이것은 이제 4.19 때 혹시 자유, 정의,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느 학교 교훈인지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4.18 때
이제 이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군 돌아갔을 때 이 투쟁을 하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들 그 마산에 가시면 그 3.15 그 부정선거 때 마산 시민들이 그 부정선거에 이제 항거를 하는 이거 선거 무효다 하고 항거하는 시위를 시작한 길이 있어요. 길이 그건 이제 시장통인데, 지금은 길 바닥에 이렇게 동판으로 여기가 민주당원들이 항의를 시작한 곳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걸 한번 사실은 이 우리 당원 핵심 당원들은 거기를 다 순례를 해야 돼. 순례를. 그러면 자부심이 생겨요. 3.15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 마산의 민주당원들이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그 민주당원들이 거기에서 시청 쪽으로 가서 이제 그날 3.15 때 시작을 했죠. 뭐 3.15부터 시작해서 4.19 육시방쟁 등등, 물론 민주 시민들이 항상 중심이었지만 정당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독재와 불의에 결연하게 맞설 때는 항상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선두에는 항상 김대중 총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총재가 처음 대통령에 출마한 게 7대일 것입니다. 1971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1971년 대선,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냥 보통의 정당에서 정책 정당으로, 그리고 그냥 싸움만 하는 야당에서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정치인 김대중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때 장충체육관 건너편 장충단 공원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제 그 정당 연설회를 하는데, 저도 거기 갔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장충단 공원 저 안쪽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그냥 장충단 공원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마이크 소리로 총재님의 연설을 듣는데, 이게 뭐 들렸다 안 들렸다? 지금처럼 그렇게 마이크가 좋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연설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김대중 총재께서는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수의 아주 그 부자들 중심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또 이름도 대중인데 김대중 대중경제론 그래가지고 히트쳤죠. 그 책도 있어요. 책도. 그리고 영역한 책도 있고 대중경제론을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창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 한 민족에게 외교가 중요하다고 외교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특히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노동자의 이 권익, 노동권, 노동 3권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이제 그래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빨갱이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노동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북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 권위주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대중경제, 사회개혁의 민족 자주 외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권이 뭐였느냐? 소위 말하는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그 남북한이 같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입니다. 미일 중소가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으면 안 되고 4대국이 이 평화롭게 그 안전을 보장해라. 그래서 전쟁을 막자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하셨어요. 4대국 안전보장론을. 그러니까 그때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지 일반 사람 같으면 뭐 중공하고 소련한테까지 뭘 해? 이제 이런 때였는데 감히 김대중 후보가 4대국 안전보장론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육자회담 아시죠? 육자회담, 미일 중러에다가 남북한 해서 육자회담. 이게 육자회담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1년도에 4대국 안전보장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없어요. 다른 분들 삼김 씨하고는 완전히 그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냥 싸움만 하는 야당이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정책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 총재가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이제 김대중 총재는 그로부터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야, 우리 총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시고 엄혹하던 시절을 지내신 분인데 저보다 더 진보적이시고 저보다 더 민주주의에 투철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지방자치, 아마 여러분들 이건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를 실천을 하지 않은 분이죠. 제대로 실천을 이제 아는 분이고, 그 전에 이제 노태우 전두환 이분들도 지방자치를 말만 하고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2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다가 중단했다가 이제 4.19 이후에 또 다시 살아났다가 또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김대중 총재께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사진은 김대중 총재님께서 단식투쟁을 하시는 거예요. 단식투쟁. 1990년에 단식투쟁을 하셨는데 13일간 투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김대중 총재님의 지방자치 실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더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대중 총재가 계시고 뭐 최영석 등등 이분들이 여기는 김영진이네, 또 여기는 또 다 우리 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같이 동조 단식을 지방자치가 실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시가 되었다가 1990년 91년부터 91년이죠 아마.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는 이제 단체장까지, 그 전에는 의원들만 하다가 단체장하고 기초의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 과거에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 집권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쟁취했다고 하는 점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다. 지금 만약에 지방자치가 실시가 안 됐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듯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촛불 집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을 텐데, 촛불 집회가 1700만 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집회를 했고, 또 그래서 정권을 교체함으로 해서 저는 이건 촛불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에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역할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97년 12월 19일에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그리고 또 그 5년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10년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민주정부 10년은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펼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치를, 두 철학을 제시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4대 개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개혁, 기업개혁, 공공부문개혁, 노동개혁, 이렇게 4대 개혁을 주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도 숫자를 줄이고, 또 노동자들도 노동의 유연성을 일부, 왜냐하면 IMF가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돈도 안 대준다. 그리고 계속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일산 자택으로 제가 불려갔어요. 일산 자택으로.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누구하고 같이 갔었냐면 한광옥 비서실장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광옥하고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저 유럽의 노사 협의기구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형 노사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노사정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특히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1기 노사정위원장은 한광옥이고, 저는 이제 간사위원이고, 2기는 김원기 위원장이고, 저는 그때도 간사위원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2인자로서 제가 실무는 제가 다 뒷바라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 경영계 출신이지만
제가 3선, 4선 할 때 한국노총이 꼭 당선시켜야 될 후보로 저를 지명할 정도로 제가 이제 노동계와도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그것은 김대중 총재가 주문한 노사정위원회의 건설과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기억에 남는 일은 전교조라고 있잖아요. 전교조.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있어요. 민주노총의 그 핵심 세력이 전교조인데, 그 당시에 지금도 민주노총이 뭐 참여를 하니 안 하니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노총이 전교조를 합법화해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를 해야 노사정위원회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뭐 이렇게 다 참여를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노사정위원인데 김우중 씨, 또 뭐 SK의 최종현 씨, 또 김창석 씨,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회의도 하고 또 노동자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당선되자마자 수일 지난 다음에 이걸 지시를 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참모가 그 대통령에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그래 맞다, 그리고 그걸 즉시 실행에 옮긴 그런 리더십,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어떤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역량과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분은 참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때 제가 제2정조위원장이라는 걸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이제 당선자 시절에 하신 것이고, 청와대 들어가시고 나서 한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제 정책위원회로 오다가 떨어졌어요. 청와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때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아주 극빈층, 수입이 적은 분들을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걸 해줬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 그래서 제가 국민생활 기본선이라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이에요. 최소한 기본선. 국민생활 기본선 정책기획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한 20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기초해서 1999년 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만들고, 시행을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최소한 뭐 20몇만 원 이렇게, 물론 이제 수입이 있는 건 거기서 차감을 하고 이렇게 줬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의 기초생활 보장을 정부가 해주는, 그래서 그 법이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예요. 그게 그 이전에는 복지 관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상적인 복지 관련법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의 효시, 할아버지의 역할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다 하는 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대통령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저한테 당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는데 무엇이 대표 입법이 뭐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제가 독창적으로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 주문 생산에 제가 그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제가 했다고 뻥치지는 않아요. 이 김대중 총재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사정위원회 얘기가 나와요. IMF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사정위원회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는 사진인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께서 울컥 하시는 거 취임사를 하시다가 그때 그거 보셨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잘못은 고위층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아야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울컥하시죠. 이제 그렇게 우리 서민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고, 또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과의 함께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까 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정 철학으로 이렇게 국정을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의 아주 효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는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정책적인 소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퍼주기라고 막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냥 복지를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생산에 기여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전에는 우리는 아직 복지를 실천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더 그 경제 성장에 치중해가지고 좀 형편이 되면 그때 복지를 실천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통념이라고 할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던 것, 특히 이제 그 당시 신한국당 정권이나 그쪽 보수 진영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철학적인 그 정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이런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절대 정치인이 뒤따라가면 안 된다.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앞장서서 싸우고, 또 정책적인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앞서가야 된다.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반발짝만 앞서가라고 그러셨어요.
한 발짝 앞서 버리면은 이제 나중에서 그 정치인이 이게 이 옳은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잘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보다 앞서가되 반발짝만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들과 함께 개혁도 하고 경제 발전도 시키고 또 복지 증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국민들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 제가 우리 총재님을 서민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결의 벗이다. 우리 김대중 총재님이 우리 총재님께서 71년도에 민족 자주외교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남북한 한반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4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만도 인구가 5천만이고 남북한 합치면 7,500만이잖아요. 그 인구 수준이 독일하고 같은 거죠. 독일하고. 그리고 영국이 아마 한 7천만, 6,700만, 또 그 불란서도 한 6,500만 이런 정도예요. 이태리가 한 7,500만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몇백만이잖아요. 그리고 뭐 중동의 나라들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한 2천만, 예? 뭐 이 쿠웨이트 뭐 700만 뭐 이런 식으로 2, 300만짜리가 꽉 찼고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네 강대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혹시 강대국이라고 하는 게 땅덩어리가 좀 작아서 약간 좀 캥기면 강중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강중국. 예? 강중국이죠. 경제 규모가 우리가 지금 10몇 위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은 20몇 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우리가. 그냥 뭐 과학기술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뭐 전쟁도 뭐 붙으면 이제 핵전쟁이 아니고 재래전쟁은 우리가 간단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될 그런 나라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1년도에 김대중 총재가 말씀하신 4대국 보장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육자 외교라고 하는 Six Party Talks라고 하는 이 기본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육자회담이라는 거나 4대국 보장론이 똑같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선각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죠. 우리 북한에 가셔서 6.15 선언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또 북한을 아예 저것은 지구상에 없어야 될 국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6.15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존 공영하고 또 통일 문제는 우리가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민주화와 인권 또 평화 통일의 일생을 바친 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를, IMF 외환 위기를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IT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IT. 그리고 창업을 아주 활발하게 뒷받침을 하셨죠. 창업을.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되셔서 대통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에 이거 우리가 해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지금 뭐 반도체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IT 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역량을 키우지 않았으면 오늘의 경제적인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IT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 그리고 또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한 노력, 이런 걸 보면 국가의 지도자는 앞을 보는 그런 선각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재님은 망원경도 가지고 계시고 현미경도 가지고 계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저 후의 미래, 큰 나중에 뒤의 미래, 이 장기적인 안목을 망원경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당장의 문제는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봐서 현안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중요성과 현미경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를 하시고 이분은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과거에 4.19나 6.10 항쟁 그런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선거에 의한, 그러니까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분이 김대중 총재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또 IMF 위기 극복, 또 복지국가의 기반을, 초석을 마련하신 것은 물론이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활짝 열은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하시던 게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명박 정권이 전횡을 하고 막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러니까 담벼락이라도 대고 소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식인의 기본적인 태도다. 그냥 듣고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수긍하는 것은 이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투옥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도 포용하고 용서하는 통합의 정신을 이분이 발휘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또 남북 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항상 국정 철학의 중심에 두셨던 그런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작도 김대중 총재 특보로 시작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당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최근에 20대 국회에는 제가 그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탄핵 정국을 책임 있게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또 어떤 역량과 실력을 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귀감으로 알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실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마이크 전달받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동에서 온 청년 신주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제 위장 하시느라서 고생 많으셨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 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두환 씨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5.18을 뭐 폭동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서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상황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화해와 용서가 오히려 좀 이제 안 좋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참 힘든 일이죠. 그 자신을 박해를 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법적으로 본다든지 또 국민 감정상 이렇게 쉽게 그런 것들을 용서하기가 어렵겠으나, 이제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인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수로 갚으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가 그걸 선순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이 그래도 더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자님처럼 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온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으나, 강의를 듣다 보니 이렇게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초반에 이제 연청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당 밖에서 모인 청년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노사모도 떠오르고, 사실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당 밖에서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청년들은 당에서 안 모이고 당 밖에서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 연청을 만들 당시에 당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으시고 당 밖에서 굳이 만드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었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야당, 그 당시 민주당을 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죠.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직장에서는 괜찮을까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는 같이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당 외곽 조직으로 했다가 당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래, 당의 일원이 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처음에 노사모로 했던 분들이 당원을 하지 않고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도 들어가서 당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또 당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이제 그거와 비슷한 사례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청이 당과 관계없는 그런 순수한 조직으로 출발했다가 당 외곽 조직이 되었다가 당의 일부가 된 이제 그런 역사를 거쳤습니다. 서울시민 이상민입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면은 현실 정신으로서 협상과 타협의 단일이라는 것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면은 DJP 연합을 제외한 최고의 협상과 타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한번 의장님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시절에 각 정당이 통합을 하면서 김대중 평민당만 딱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DJ와 YS는 가끔은 경쟁자였기도 하고 협력자였기도 했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 정권과 대항하기 위해서 김대중과 김영삼 두 지도자가 연합한 것, 이런 것들도 일단 그래도 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통합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옛날에 자신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같이 화해를 했던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 이제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이렇게 힘을 합쳤던 것, 또 제야나 당 밖의 인재들을 열심히 영입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민주 역량을 강화하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되나요? 네.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 시당에서 기초의원 연습 때 우리 의장님 오셔서 그때도 정책으로 승부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 우리 민주당이 정책으로 승부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책에 대해 고민을 나름 하지만 이게 단순한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 해결과 어떤 정책을 이게 자꾸 구분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역 현안을 이제 기초의원이 발굴을 해서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조에 이제 함께하는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정립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장님이 이제 오랜 경험과 이렇게 연륜에 좀 의지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과 민원의 어떤 부분, 그리고 이거를 민원을 정책으로 이끌어내서 우리 국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고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차적인 책무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 그 시정이든 구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아끼고 또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서민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노력 또 전문가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낼 수 없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경제 또 외교 또 노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고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그 의원들이 다 그렇게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욕심을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노인들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여튼 뭔가 자기의 이제 현장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데 힘을 분산시키면 승률이 낮아지니까 한두 가지에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2세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학교마다 잘 다니면서 여기 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서 숙제를 발굴해내고 집요하게 여러 가지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면 그러면 바로 그게 정책 중심의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재선 3선 앞으로 정치적인 운명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온 정태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에 초석을 다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복지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 우뚝 섰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10위에서 14위 정도 하고 무역 규모도 오르고 소득 수준도 높아졌는데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혜택들이 저한테 다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청년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당시에 재임 시절에서도 IMF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쭤보건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저 같은 청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의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격려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기성세대 일원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알아서 그런 노력을 펼칠 터이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는 아이를 젖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불만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을 격려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냥 묵묵히 나 하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청년들의 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성심성의과 답변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감사합니다.